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었고, 아시아, 저희 시장 괜찮았고요. 중국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지나서, 유럽 시장도 괜찮았는데, 유럽의 상승 강도나, 는 약간 줄었어요. 아시아 시장 보면 뭐, 호주나, 일본이나 이런 게 상당히 선진국 지수들이 많이 올랐음에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유럽 선진국 지수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강도가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보이고요. 미국 시장이 열렸으면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 열리질 않아서 오늘 장 지나서 이제 내일 다음번 미국 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추세적으로 강도가 세게 올라가기는 약간 지금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황 좀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 자체는 힘을 잃고 약간 아랫방향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홀로 잔치를 했었거든요. 긴축에 대한 부분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나홀로 잔치를 열심히 해대고 있었는데 최근 보면 추세가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죠. 미국 시장의 나홀로 긴축에 대한 그 파티는 끝난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다른 지역도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빨라지는 걸 감안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정점 다 온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추세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랫방으로 계속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 움직이다 다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치켜 올라가고 있고요. 금값은 보시면 작년 2000달러를 뚫고 넘어갔던 그 이후에는 힘을 잃고 지금 일정 부분 내려와서 있는 상황입니다. 유심히 보는 건 제가 채권 부분인데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GDP 나우, 애틀란타 연준에서 만들어낸 GDP 나우를 보면 일단 1분기 성장률이 1.9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야별로 보면 이제 그 가계 지출은 지금까지 발표되는 지표로는 가계 지출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택 시장이 약간씩 안 좋아지고 정점을 치고 있다는 지표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거주 투자들이 약간 감소하는 패턴으로 터닝해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거주 투자, 민간 영역에,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재고 부분의 투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적어서 재고 부분이 잘 긍정적인 이슈를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그렇게 열심히 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재고를 그렇게 쌓아야 될 필요성을 지금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수출 부분의 적자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은 뭐 이거는 영원히 계속 이 GDP의 마이너스 영역 부분에서 움직일 건데 이 폭이 얼마나 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물론 이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경제가 정말 좋아서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얘가 좀 깎아먹는다고 해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이쪽입니다. 소비자 지출하고 투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이게 그 각 채권들 여기 보면 장기 30년, 20년, 10년, 5년, 2년, 3개월 그 다음에 기준금리까지 전체 채권들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데 수렴했다가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게 그 채권이 이렇게 쭉 벌어져 있다가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이게 일드 커브가 우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으로 갔다가 스프레드가 감소해서 붙어요. 수렴했다가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서 확정화 수축 국면에서 반복하는데 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으니까 10년, 5년, 2년, 1년 국채 수익률로 보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국채 수익률들이. 이 이전에도 이렇게 보면 좀 당겨볼까요? 예. 이렇게 두 스프레드 간 요 파란 게 10년이고요. 이 보라색이 1년입니다. 이게 스프레드 간 이렇게 각자 벌어져 있다가 이게 1.5 스프레드가 수렴합니다. 예. 붙어요. 그리고 경기 정점 언저리에 갈 때 그 시차가 있긴 한데 이렇게 완전히 붙어가지고 장난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붕괴됩니다. 시차를 두고 경기 사이클에서 여기에 글로벌 금융이 있대거든요. 요 직전에 봤던 건 지금 그 IT 버블 붕괴
이전의 걸 봤고요.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쭉 해서 수렴하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역전됐고 그러다가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이제 붕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때문에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수렴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시장의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은행이 중장기 자금을 대출을 하면서 이자 마진을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프레드가 수렴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단기 자금,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가니까 단기 자금에 대한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은행에서 계속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을 조달한 거죠. 수신 자금을.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단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대출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은행이 예대 마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수렴했거나 역전됐기 때문에 역마진이 나거나 마진이 아예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수렴해서 붙는다는 얘기는 스프레드가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자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 수요가 과열됐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은행에서 계속 대출해 주기가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NIM 그 예대 마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중 팽창이 중단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수축하는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쭉 수렴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수축했는데 지금 현상은 보면 수렴하기는 합니다. 수렴하긴 했거든요. 수렴하긴 했는데 아직 스프레드가 이 단기금리 쪽하고 장기금리 쪽이 역전되지 않았어요. 아직. 약간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일정 부분 이제 수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거보다 더 가까이 근접해서 붙게 될 거고 특히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올해 내내 0.5 빅스텝을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여기는 지금 3개월 국채 수익률 표시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올라가면서 이 장기 금리하고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수렴 구조가 빨라지게 될 거고 신용 팽창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체율이나 그 미국의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 상황은 좀 녹록치 않은 신용 팽창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럽의 5월 서베이 사업하고 기업하고 가게 서베이가 나왔거든요. 간단히 보면 밑에 여기 그 경제 심리 자체는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고용 부분 약간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게. 그런데 이제 이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신뢰 지수가 유럽의 신뢰 지수가 여기 보시면 소비자는 아예 급락한 상황이고요. 이거 바닥에 이제 붙어 있죠. 다만 강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강도가 이렇게 살짝 굽고 있죠. 이게 살짝 굽고 있다는 얘기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생각도 해볼 만한데 아직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랫방향으로 좀 살짝 떨어지는데 파란 게 버티고 있죠. 이 파란 게 서비스 업종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비스업이 잘 버텨줘야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잘 버티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 업종이 견디는 강도에 따라서 경기 확장이 늘어나는 부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압력, 충격 이런 것들이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을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의 그 소비 심리는 좀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라는 게 제품 구매 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는 구매 비용이거든요. 물건을 사든지 하여튼 서비스 업종에 가서 내가 뭔가를 지불하든지 이게 구매 비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금리는 차입 비용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차입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 따로 인플레이션 문제 따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차입 비용은 한계점에 봉착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구매 비용은 지금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 그 70년대 인플레이션 압력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구매 비용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 한 직전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2년 동안 구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제조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지출이 있었거든요. 이미 뭐 주요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구매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쪽은 업황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봤지만 써야 될 만한 것들만 쓰고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굳이 구매하지 않아야 될 걸 구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좀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압력을 안 받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 수축의 초입에 진입하는 것이 그리고 수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한계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소매 판매 쪽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일정 부분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서비스 업종이 메꾸고 가야 되거든요. 서비스 업종이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전 2년하고는 좀 다른 직전 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사실 제약이 좀 많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제약들이 좀 일정 부분 풀리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여행이나 혹은 그러니까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행, 엔터테인먼트, 뭐 항공, 숙박 뭐 이런 것들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상황이 터지지 않아서 유럽이 긴장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져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상황들은 보면서 주로 이제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주로 이거는 현재 비즈니스 상황인데 파란 라인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다른 건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거져 있는 건 장기 평균 선상입니다. 제조업 다른 부분도 장기 평균 선상 상단에 있긴 하고요. 서비스 업종 부분이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도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리테일 판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또 떨어져 있죠.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혼재돼 있는데 혼재돼 있지만 약간 힘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US IBD 팁 경제 심리 지수, 긍정 지수인데 얘도 힘이 없잖아요. 바닥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0일 날 나온 거고, 요게 톰슨 로이터거든요. 이게 5월 12일 날 나온 겁니다. 얘도 이제 바닥에 붙어서 막 풍 튀고 올라가는 패턴은 아니죠. 요게 중소기업 심리지수인데, 사업 심리지수인데 보시면 얘도 바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미시건대 심리지수인데 반등했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27일 날 나온 겁니다. 요거는 기대지수예요. 좀 전에 있었던 건 현재 상황을 좀 판단하는 거고, 기대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같이 27일 날 나왔고, 아직 컨퍼런스 보드가 안 나왔습니다. 31일 날 나오기 때문에 오늘 나오겠죠. 오늘 나올 거고,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상황 봐봐야 심리지수가 반등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존의 PMI 지수는 내려오고 있긴 한데 50대 중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제조업 PMI 지수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서비스 PMI 지수인데, 서비스 PMI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침공이 터진 이후에도 사실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서 경제는 서비스 업종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전체로 놓고 보면 서비스하고 제조업을 합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국면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계속 일정 수준,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빠지고 있는 걸 서비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전체 합산 지수 PMI는 일정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궤도를. 이게 추세로 놓고 보면 유럽 경제를 PMI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미국은 마켓에서 나오는 PMI 지수는 이미 나왔는데 상대로 좀 약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ISM 제조업 지수 훨씬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 초에 나오거든요. 이제 6월 1일 날 나오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제조업 PMI 지수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서비스업 PMI 지수는 내려오다가 멈췄어요. 이건 6월 3일 날 나오는데 이것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아예 세차게 내리꽂고 있는데, 이게 중국 제조업 지수거든요. 뚝 떨어졌죠. 물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지금 뭐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뒤에서 좀 밀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건데, 이 서비스업 지수는 아예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도시들을 다 강력하게 봉쇄를 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중에서 판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래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유럽하고 미국, 그 글로벌 경제 세 개의 큰 바퀴인 유럽, 미국, 중국 이렇게 넣고 봤을 때 중국 쪽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리커창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한동안 리커창이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와서 리커창의 수면 위 부상이 시진핑의 그 연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세 군데 중요한 파벌이 있거든요. 그 파벌 중에 리커창이 소속된 파벌은 상대적으로 적은 파벌이었고, 기존에 상대 파벌 중에 강력한 애들은 다 쳐냈습니다. 시진핑이 이전에 이미. 그래서 리커창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뭔가 해결될 것이다, 3년임까지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커창이 시진핑을 두집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시진핑이 3연임을 하는 거는 맞는데, 리커창이 붕괴되거나 날아가는 게 아니고 경쟁을 잘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위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이제 그 중국 국민들 중에 우리 항상 그 피가 뜨거운 젊은 대학생들이 무엇인가의 단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폭발, 뭐 혁명이나 이런 것들의 단초는 이제 젊은이들이 가져, 피가 끓는 젊은이 주요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 시진핑 타도란 구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직접 시진핑 타도를 외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뉴스 보도에 나왔던 걸 제가 봤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약간 현재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강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천안문 사태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단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들끓고 있고 경제가 안 좋아져서 다른 쪽 그러니까 좀 견제하고 있던 세력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방역을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강력한 정책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시진핑을 뭐 낙마시키고 그런 얘기들,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모니터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보다는 좀 더 느슨하든지 어떤 다른 대안책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시진핑의 세 번째 연임에도 긍정적이지 않겠죠.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 이제 PMI 지수, 미국의 PMI 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좀 나오면 다음 주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나오면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일단은 경제 확장 후방 국면이 그렇게 그렇게 길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 계속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키는 결과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영역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 최근 뉴스 보도에 실업률이 0.3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것은 사실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준 이사의 의견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실업률이 일정 부분 살짝 상승하는 거는
그 용인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용 지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지금 경기의 그러니까 속도, 다른 상태보다는 이제 다른 상황도 있고 속도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모니터링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간 안에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해서 바로 주식시장이 붕괴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